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달째 동결시켰습니다. 연 1.5%를 유지했습니다. 이전에 앞서서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도 나온 만큼 현재 우리 경제에 어떤 뇌관이 되고 있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부분을 인식한다면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인하하기도 그렇고요. 또 인상하기도 참 애매한 시점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환율의 움직임 또 앞으로 우리 경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금리 향후 향방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부분들 기자들 질문이 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 함께 생중계로 보도록 하죠. 한국은행 기자회견 현장 가보겠습니다. 되고 있으며 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출은 석유 제품의 단가 하락 등으로 7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과 메르스 사태의 소멸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경로상에는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 상황을 보면 7월 중 농산물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전기 요금이 인하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에 이어 0.7% 상승하였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전월과 같은 2.0%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국 유안화 절하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 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주요국 금리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하락하였으며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이 같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메르스 사태의 소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국 유안화 절하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또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력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유범식 기자입니다. 지금 최근 위안화 절하로 이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원화 약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오히려 강세를 막 나타내고 있는데 이래서 미국 금융인상 시점에 좀 더 변경이 되는 게 아니냐 9월 이후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내 성장 관련해서 내년에 더 이상 3% 성장이 3.3% 예상하셨는데 이것도 추경 고려하면 이제 사실상 2%대다. 이제 2%의 저성장 시기가 좀 고착화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제 하반기 국내 경제에서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미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미 연준이 연초부터 연내 이제 금리 인상을 이렇게 여러 차례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7월 중에 FOMC 의결문을 보면 연내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드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전제 조건으로 두 가지를 내걸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이제 노동시장 개선과 두 번째는 중기 인플레이션의 어떤 목표치를 수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은 이제 좀 상당히 개선된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에 관한 확신이 아직은 분명치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9월설 또 12월설이 이렇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유안화절하 등으로 12월 또 한때는 9월이 높다가 12월 또 인상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떻든 저희들은 9월 인상이든 12월 인상이든 양 상황을 다 상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들 성장을 이제 3.3%로 전망을 했습니다. 추경을 고려하면 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경제 성장을 전망할 때는 여러 가지 대내 여건과 정부 정책의 효과 등을 다 이제 감안해서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미 금년에 추경이 편성돼서 계획대로 이제 집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추경의 효과가 앞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한 추경 효과를 제외하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 일단 내년에 3%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성수도가 높아질수록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들이 현 여건에서 봤을 때 적어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 잠재 성장률은 여전히 3%대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대 저성장이 하나의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 경제를 이렇게 어떻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대 어떤 성장세가 좀 자리 잡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체질을 높이기 위한 구제계획이 중요하다는 점을 저희들이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경제 리스크는 저희들이 대내 대외 리스크가 다 있겠습니다만은 대외 리스크가 현재로서는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만약 정리를 한다면 국제금융시장의 이제 변동성 증대, 그다음에 유가 하락 등에 따라서 원자재 수출국과 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부실한 일부 취약 신국의 금융 경기 불안 우려,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 등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김세미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 일어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 경쟁력 강화랑 그다음에 자본 유출 우려 둘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통화 흐름 속에 원화가 같이 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반응 속도는 지금까지 괜찮은지,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 원달러 환율이 경제에 미칠 영향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조치는 중국 인민은행이 밝힌 대로
시장 환율과 기준 환율 간의 그 괴리 확대를 시정해서 환율이 시장 친화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기준 환율이 시장 환율을 유도했다고 한다면 새로운 방식 하에서는 시장의 환율이 기준 환율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 방식으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그 어떤 경제적 영향이 큰 중국이 환율 산정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큰 폭으로 조정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그 영향을 이제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출 경쟁력이라든가 자본 유출 측면에서 영향이 나타나겠지만 이 영향이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뭐 어느 것이 더 이렇게 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의 그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진전되느냐 그에 따라서 수출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자본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앞으로의 환율을 도양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원화 환율의 좀 속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은 시장에서 어떤 위안의 수급 그리고 그 나라의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저들은 보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도 그런 흐름에 따라서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환율의 변동 폭이라든가 변동 속도가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서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유익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사의 전관우 기자입니다. 그 미국 연준의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통화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 특히 한국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를 한 두세 개 정도 총재님께서 꼽으신다면 무엇을 꼽으시고 계실지 궁금하고요. 또 한국은행이 이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까지 취해온 구체적인 조치들이나 대비책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물론 이것이 새로운 그 사안은 아니고 그전에 이미 이제 가격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어떻든 미국의 금리 인상, 소위 금리 정책을 정상화하게 되면은 예상되는 것이 국제 금리의 상승 그리고 또 달러와 강세. 거기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의 좀 하락 압력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국제 자금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국제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세되면 신흥국에서의 그 자금이 선진국 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려하는 것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흐름 유출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이제 바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 금리 인상이 시작되더라도 그 인상 속도가 좀 상당히 완만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초 경제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그 신흥국하고의 차별화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외국인 증권 자금의 유출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중국 경제 불안까지 만약에 같이 겹쳐가지고 일부 취약 신흥국에서 어떤 금융 불안이 현실화돼서 그것이 확산될 가능성도 저희들이 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저희들이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런 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그 발생 가능한 상황을 저희들이 한 몇 가지로 저희들이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시나리오별로 국내 경제의 파급 경로를 저희들이 또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그 일종의 그 대비책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세워놓고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연합인포엑스의 오준규 기자입니다. 먼저 이번에 그 메르스 사태 좀 진정되면서 경기에 대한 평가가 조금 개선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은이 전망한 2.8%의 성장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우리 경제가 올해 성장 전망치 2.8%를 조금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못 미치더라도 추가적인 그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7월 달에 아까 그 자본 유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7월 달에 좀 이례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 7월 달에 자금 유출 원인은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이게 그 환율의 기대나 금리 자축수 등에 따른 자본 유출의 신호라고 보시지는 않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정의석 기재위원장께서 고용 안정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재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7월 달에 경제 전망을 내놓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또 그 지표들을 보고 저희들이 또 모니터링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7월 달 내다본 그런 전망 경로가 그대로 좀 그 부합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8%라고 하는 그 전망치는 어떤 목표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거다고 하는 전망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그 금리 정책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7월 달에 주식 자금, 그다음에 채권 투자 자금이 상당폭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미 금리 인상 기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달러 강세 그리고 또 원화 약세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이렇게 반영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근데 그 채권 자금 중에 일부는 그 경제 여건이 안 좋은 그 일부 그 신흥국의 자금이 좀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자금이 나간 것을 우리나라 자본 유출이 하나 신호탄으로 볼 수는 없고요. 어떤 그런 특이 사항이 상당 수준 작용한 결과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고용 안정을 이렇게 추가하는 그런 개정안이 이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에 대한 거는 그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기존의 그 목표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더해서 고용 안정을 이제 추가할 경우에는 아직 그 목표 간의 상충 문제, 그다음에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 수단이 상당히 그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의 그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세밀한 검토와 폭넓은 어떤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룸버그 이지연입니다. 지난 8월에 처음으로 금리 내리시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금리 인하 효과들이 총재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경기를 좀 지지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의사로도 나왔듯이 분기별 GDP 성장률이 YOY로는 계속 떨어졌는데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성장률은 크게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현재 추가 인하의 비용과 어떤 효과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크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저희들이 금리를 4차례에 걸쳐서 1%포인트 저희들이 인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금리 인하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실물 경제에 파급되게 되는데, 가장 1차적인 경로로 할 수 있는 시장 금리, 그리고 은행 대출 금리가 큰 폭 하락했고, 그에 따라서 신용 공급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화적인 금융 상황이 소비라든가 투자 등에 좀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그 사이에 또 예기치 못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이제 발생하면서 금리 인하의 효과를 어느 정도 조금 상쇄한 측면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컸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옛날만큼은 이렇게 저희들이 가시화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은 분명히 4차례 금리 인하 효과는 실물 경기를 회복하는데 긍정적 플러스 효과를 주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가 인하를 염두에 두고 비용과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아직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가 인하를 저희들이 뭘 전제로 한 그런 말씀은 저 드리기 곤란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뉴스핀 김남현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질문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올해 성장률 2.8% 전망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나온 최근에 국내 경제 동향의 종합 의견을 보면 국내 경기는 메르스 사태 진정,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개선되겠으나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지금 전망하는 게 2.8% 달성을 위해서는 2분기가 전기비 0.3%였으니까 3분기, 4분기 각각 전기비로 하면 좋기 1.1% 내지 1.2%는 성장을 해야 2.8%가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표현해놓고 또 총재님께서는 2.8% 성장 부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물가 역시 보면 지금 국제유가가 WTI, 두바이 다 할 것 없이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망할 때 원유 도입 단가 전제치가 하반기 $65였는데 지금 전제치에 비해 상당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또 원자재, 곡물 가격도 하락세고, 물가 전망도 0.9%, 하반기에는 1.2% 전망하셨는데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전망치 결국엔 하향 조정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석 달 만에 그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된다고 지금 통방문구에 다시 개선이라는 표현이 언급되는데요. 지난달에 정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심리도 위축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위축의 의미가 뭐냐 그렇게 질문 드렸을 때 총재님께서 그냥 단지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개선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또 뭔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현상을 단순히 설명하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 통방문구가 어떤 시그널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순히 현상만을 이렇게 짚어주는 통방문구라면 그 어떤 시장과의 소통이나 뭐 이런 시그널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 9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은 좀 어쨌든 연내에 될 거라는 뉘앙스시긴 하셨는데 지난 아제르바이잔에서도 그 미국 금리 인상하더라도 우리가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뭐 예전에 2004년 같은 경우 그런 전례가 있다라고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만약 지금도 그런 말씀이 유효하신지 그 말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로는 그 GDP 갭 마이너스랑 유유 생산 능력이라는 말이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질문 드렸을 때는 그거 외에도 짚어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통방문구에서 뺐다고 하셨는데 이 문구가 계속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뭔지 뭐 또 다른 이유가 계시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 성장을 하려면 3, 4, 4가 1%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건 완만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 4분기에 0.3 아닙니까? 그러면은 3, 4분기에 뭐 1%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3, 4분기, 4, 4분기 1%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저효과를 감안해 보면 그를 완만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가도 분명히 김 기자가 지적하신 대로 유가가 추가 하락을 하면서 그쪽에서는 물가 하락 압력이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만 또 반대로 또 원화 환율이 최근 몇 개월 사이 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올랐기 때문에 그것은 물가를 또 높이는 그런 요인이 돼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쇄화돼서 나타날 텐데 물론 현재로 보면 유가 하락의 효과가 조금 더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환율의 환율 상승의 물가의 진 효과는 유가보다는 좀 시차가 좀 길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유가만 지금 갖고 언급하셨는데 환율 상승 효과도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아까 심리 개선에 대한 의미 갖고 하는데 제가 김 기자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좀 확대 해석하거나 조금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좀 삼가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좀 모니터링하는 결과 소비라든가 그런 서비스업의 여러 가지 최근 움직임을 보면 그런 소비자들의 심리가 상당폭 개선됐음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5월달 아제르바이잔에 갔을 때 페드가 금리를 올리더라도 곧바로 우리가 따라가는 건 아니다. 제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고 곧바로 따라 올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표현의 여건 좀 정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상당히 유효하냐고 하는데 지금 그 사이 3개월 사이 여건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 후에 금리를 내렸는데 그러니까 그때 발언과 지금 상황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DP 갭과 슬랙에 대한 표현은 지난번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울파이낸스 고은빛 기자입니다. 저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얘기하면서 이건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고 시사해왔고, 지난달 22일날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먼저 내놓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좀 낮춘 다음에 금리 인하를 향후 이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포석으로 삼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마련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난달에 발표했지만은 소위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가 구성된 게 이제 3월 달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 4개월간의 그 어떤 그 관계 기관 간의 논의 끝에 이제 마련한 대책인데, 이것을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게 된 배경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그전에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이제 그 금리나 그다음에 또 주택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완화 조치 등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그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규모도 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어떤 그 안정성장에 부담을 줄 정도로 이제 그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공감대 하에서 관계기관끼리 모여서 협의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그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바로 조치입니다. 이것이 어떤 금리 인하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